엘리트 유학생들의 잇따른 탈북으로 북한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김정은이 혈안이 되어 탈북 경로를 봉쇄하고 유학생들의 강제 소환을 명령하고 있지만 이미 자유를 맛본 엘리트 계층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oday to discuss these critical global issues.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유학생들이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한 남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미준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것이 참 감개무량하네요. 평양에서 태어나 북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180도 뒤바뀌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 한복판이었어요. 통일거리에 위치한 60평짜리 대형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남한으로 치면 강남 같은 곳에 위치한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크기의 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높은 층에서 바라본 평양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참혹한 현실을요. 저희 집안은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특권층이었어요. 아버지는 김 씨 일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식당과 호텔, 외환상점 등 유통 및 서비스업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직접 관리하는 일이었죠. 김 씨 일가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북한에서 비자금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거든요. 어머니는 김정일 전용 호텔의 주방장이셨어요. 최고 지도자의 식사를 직접 책임지는 위치였죠. 할아버지께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친구 사이였고 삼촌도 할아버지 영향으로 소련 모스크바까지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당시 북한에서 해외 유학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었죠. 이런 집안 배경 덕분에 저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평양 외국어학원에 다니며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 북한 2인자인 최룡해까지 배출한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차세대 외교관 후보생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죠.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하위권 성적이었던 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어머니가 계획한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국 드라마 스카이캐슬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치밀하고 극단적인 입시 컨설팅을 시작하셨거든요. 첫 번째 방법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김책공업종합대학 원자력학과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쌍둥이 형제를 찾아내셨습니다. 북한의 MIT라 불리는 최고의 이공계 대학 출신들이었죠. 이 두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 저희 집 별채를 완전히 개조했어요. 침실과 서재를 따로 마련해주고 의식주까지 모두 해결해드렸죠. 거기에 웬만한 직장인 월급만큼 돈을 지급하셨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수준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두 번째 계획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평양 외국어학원에 다니는 전교 1등, 전교 2등 여학생 2명을 집으로 불러서 함께 생활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제가 경쟁심을 가지고 자극을 받길 원하셨던 거죠. 두 여학생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쌍둥이 형제로부터 무료 과외를 받는 기회와 일정 금액도 지불하셨을 거예요. 그 학생들도 저희 집 3층에 각자 방을 배정받아 살게 되었죠. 쌍둥이 과외 선생님은 매주 시험을 보고 3명이 성적 순위를 매기셨어요. 그리고 성적에 따라 식사 메뉴가 달라졌습니다. 1등, 2등한 사람에게는 고기나 등심을 주고 꼴찌에게는 김치와 밑반찬만 주셨죠. 당연히 제가 항상 꼴찌를 했고 김치와 밑반찬은 제 몫이었습니다. 준혁아, 넌 오늘도 김치니? 나는 이 갈비가 너무 맛있는데. 전교 1등 여학생이 일부러 크게 소리를 내며 고기를 씹는 거예요. 제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 집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분해서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준혁아,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려면 이 정도 경쟁은 견뎌야 해. 그 순간 저는 도끼를 품었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저 두 사람을 꺾겠다. 내가 1등해서
쟤들이 김치만 먹게 만들겠어. 그날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눈이 빨갛게 충혈될 때까지 글자를 들여다보고 손목이 아플 때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쌍둥이 선생님들도 제 변화에 놀라셨어요. 질문 공세가 끝없이 이어졌거든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밤 12시든 새벽 6시든 찾아가서 물어봤죠. 2주 후 시험 결과는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제일 좋은 한우 등심이 제 앞에 놓여 있었죠. 기름기가 주르르 흐르는 그 고기를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 실력은 급성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김일성종합대학 입시 날이 왔습니다. 시험은 무려 3일 동안 치러졌어요. 9개 과목을 봐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김일성 역사 과목이 가장 중요했어요. 배점도 높고 김일성종합대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과목이었거든요. 3일간의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자신이 있었죠.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믿고 있었거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총 3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부유한 집안의 재력, 어머니의 뜨거운 학구열, 그리고 최고급 사교육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차세대 외교관 후보생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착착 밟으며 창창한 미래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입학식 날 김일성종합대학 캠퍼스를 처음 밟았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다니는 선배들의 모습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외교관 양성반이 신설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때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실패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폐쇄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지도부가 세계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문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한 거였죠. 외교관 양성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과정인지를 보여줬어요. 졸업하면 바로 외교관 후보생으로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북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유학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였죠. 결국 재력 있는 집안의 자제들에게만 열려있는 길이었어요. 저는 외교관 양성반 1기로 선발되어 중국 베이징 유학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때의 기쁨과 설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저한 사상교육이었어요. 교육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벽에는 온갖 경고 문구들이 붙어 있었고 강사들의 표정도 매우 엄숙했어요. 첫 강의부터 긴장감이 돌았어요. 강사는 계속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강조한 것은 한국인과의 접촉 금지였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의자에 묶여서 전기 고문을 당하고 물고문을 당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보고 있으면 온몸이 오싹해질 정도였어요. 한국 국정원이 북한 사람들을 납치해서 이런 식으로 고문한다는 내용이었죠.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꿰어내어 고문을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탈북했다가 재입국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겪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멸시를 당했다는 증언,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매일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거리에서 국어를 해야만 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매일 3시간씩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반복해서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각인되더라고요. 한국인과는 절대 말도 섞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잘못하면 끌려가서 인신매매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드디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처음으로 조국 땅을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해 기숙사의 짐을 풀고 베이징 어원대학 캠퍼스를 둘러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양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정말 모범적인 북한 유학생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그려진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았습니다. 빨간 넥타이도 빼먹지 않고 메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배지를 달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이면
베이징 북한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다른 북한 유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충성 맹세를 하고 조국 소식을 들었어요. 목이 터져라 위대한 김정일 동지 만세를 외치던 그 함성들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런데 베이징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문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맥도날드였어요. 북한 대사관 모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황금색 아치가 그려진 간판을 발견했거든요.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가 봤는데 그곳은 완전히 신세계였어요. 밝은 조명 아래 깨끗한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웃으며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햄버거 하나를 주문해 봤어요.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드러운 빵과 육즙이 가득한 패티, 그리고 상큼한 야채들이 어우러진 맛은 북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이징에만 맥도날드 매장이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였어요. 바로 옆 나라에 미국 브랜드가 1000개 넘게 생기는 동안 북한에는 왜 한 개도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북한의 폐쇄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제가 꿈꾸던 북한 외교관이라는 목표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북한은 세계와 단절된 채 살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와 무슨 외교를 한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천안함 사건이었어요. 대학 기숙사 공용 라운지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뉴스에서 천안함 침몰 소식이 나오자 한 한국 학생이 저를 보며 북한이 한 짓이지 라며 시비를 걸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터졌어요. 19년 동안 받아온 사상교육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였죠.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반박했습니다. 천안함은 한국이 조작한 일이고 우리 공화국을 모함하려는 더러운 수작이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한국 유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순식간에 둘러싸인 기분이었죠. 북한이 어뢰를 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제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라고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고 먼저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목이 쉬도록 소리쳤죠. 토론은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던 제가 점점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논리도 증거도 없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 유학생들이 저를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솔직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고 진정성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학생들과 친해져 북한과 남한의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학생들 입에서 민주주의, 인권, 보편적 인류애라는 단어들이 나왔는데 저는 생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개념들이라 당황스러웠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한국 유학생들이 저보다 북한 실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탈북민들의 증언 등 제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을 쏟아냈거든요. 평양 특권층으로 자라면서 북한의 어두운 면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억울하게 끌려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처형되고 굶어 죽는 현실을 처음 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지, 왜 북한에 태어난 나보다 저들이 북한 실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기숙사 방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평양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망연자실한 저를 본 한국 친구들이 탈북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꼭 봐야 한다면서요. 기숙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그 영상 파일을 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계속 떨렸거든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탈북민 여성이었어요. 눈빛이 처절했습니다. 그 여성은 북한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김정일,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이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어서 나온 내용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한 증언이었거든요. 하루에 옥수수 한 줌으로 연명해야 했고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하루 16시간씩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고문이나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11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었는데 그 아이 어머니는 울지도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울면 자기도 죽으니까요. 그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현기증이 나서 넘어질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꽃제비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길거리 떠돌며 구걸하는 아이들을 꽃제비라 불렀어요. 제비가 집을 짓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부모를 잃거나 굶주린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60평짜리 아파트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살았는데 누군가는 먹다 버린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다 본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조국이라고 부르던 곳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북한은 모든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지상낙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지옥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생존을 위해 목숨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를 속였다는 분노,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고 살았던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매주 참석하던 북한 대사관 모임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상화를 보면 존경하는 마음에 울컥했는데 이제는 증오심이 솟구쳤습니다. 김씨 일가의 영광을 위한다를 이유로 수많은 동포들이 굶어 죽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쳐야 했는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만 뻥끗거릴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탈북민 증언, 인권단체 보고서, UN 조사위원회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감은 커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들이었죠. 그 친구들의 제안으로 비밀 독서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각성을 한 북한 유학생 한두 명씩 참여해 총 8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비밀리에 공간을 빌려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책들을 함께 읽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추천해준 책들이었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문장을 읽었을 때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면서도 평등이라는 단어는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독서회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들과 책에서 읽은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나갔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내 인생도 끝이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을 안 이상 더 이상 그 체제 하에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우리에게 전환점이 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김정일 사망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비밀 독서회에서 독재자가 죽었으니 새 세상이 올 거라며 축배를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젊은 혈기에 방심했던 우리 행동이 보위부에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유학생들 사이에서 불순 사상이 돌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된 거예요. 얼마 뒤 사상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100여 명의 보위원들이 베이징으로 긴급 파견되었습니다. 비밀 독서회 멤버 한 명인 김수진이 기숙사의 보위부가 갑자기 들이닥쳐 끌려갔다는 참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방 검열 중 도서, 국가론이 발각된 거였어요. 금지 도서 소지로 곧바로 북송되었고 그 이후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기숙사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혁 비자 연장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대사관으로 좀 들어오게. 저는 즉시 함정이라는 걸 눈치챘어요.
비자 갱신은 이미 2주 전에 끝냈는데 무슨 확인할 사항이 있겠어요. 수진이가 끌려간 뒤 몰래 기숙사를 옮겼는데 제가 없으니 행방을 추적하려는 게 뻔했습니다. 아, 이제 내 차례구나 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예, 5시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대사관에 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부모님께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 유심칩을 빼고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짐을 챙겼어요. 겨울 옷과 패딩, 금지 도서 몇 권을 배낭에 쑤셔 넣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챙기지 않은 게 아직까지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손만 뻗으면 서랍에서 꺼낼 수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뒤여서 차마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브로커도 없이 목숨을 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베이징 한인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PC방이 떠올랐어요.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알바생 숙소에 저를 숨겨주셨어요. 좁은 골방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3주 동안 그곳에서 응신했어요. 돈은 떨어져 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대로 죽었으면 죽었지 북한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PC방 앞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작정 말을 걸었습니다. 북한에서 왔는데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치고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쏟아냈어요. 그 중 한 분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누군지 알고 물어보는 건가? 처음 뵀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인 것만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고 보니 그분은 탈북민 50여 명을 도운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하늘이 보낸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신중하셨어요. 북한 간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신 후 밖에서 문을 잠그고 3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도 북송될 걸 대비해 사무실에서 반격할 도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후 목사님이 한국 국정원 직원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저를 직접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진짜 살 길이 열린 것 같았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 10일간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원과 탈북 동기, 북한에서의 생활 등 모든 걸 자세히 물어봤어요. 국정원 직원이 변장을 제안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노란색으로 염색하세요. 옷도 전부 바꾸고요. 조사가 끝나고 10일 뒤 여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출국 날짜가 정해졌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국정원 신분이 노출될 위험 때문에 공항에서부터는 혼자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왔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사복을 입고 일반인처럼 위장해서 공항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주 대사관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최 과장, 박서기까지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사라진 뒤 중국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을 전부 불러들여 버스터미널, 한국 대사관, 공항까지 전부 수색하도록 시킨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추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변장을 완벽하게 한 상태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향하는 중에 보위부 요원 한 명과 바로 옆을 스쳤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요원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손이 벌벌 떨리는 걸 겨우 진정시키고 출국장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태극기를 따라 우르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중 한 명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기겁해서 말도 못하고 쳐다보니 그 사람이 제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준혁 씨, 도와주러 왔습니다. 대사관에 힘이 닿지 않는 곳에 목사님이 몰래 지인을 통해 도움을 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거였어요. 관광객 대열에 자연스럽게 섞여 출국 수속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그제서야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2년 만에 진짜 자유의 땅을 밟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3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정착 교육까지 받았어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북한 이탈 주민 특별 전형을 통해 SKI 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처음 대학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학생들,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정한 학문의 자유가 있었어요.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북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캠퍼스 라이프를 만끽했습니다. 초반에는 당당했어요. 유복한 성장 과정 덕분에 자신감이 넘쳤고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녔다는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대학교 선후배들에게 북한에서 왔다는 걸 솔직하게 밝혔어요. 어차피 평양 발음 때문에 숨길 수도 없었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게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북한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이것저것 많은 질문을 해왔죠. 북한은 어떤 곳인지, 김정은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정말 모든 집에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는지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저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줬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준혁아, 넌 우리처럼 공부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 탈북민 특별 전형으로 쉽게 들어왔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평양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와서 특혜까지 받으니 좋겠네. 뭔 복이냐. 그런 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목숨 걸고 탈북한 과정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양 발음을 완전히 고친 이후에는 굳이 먼저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군대 얘기가 나오면 십자인대 파열로 면제되었다고 속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소외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두고 혼자 탈북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계속 짓눌렀어요. 밤마다 부모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이후 부모님이 어떤 고초를 겪고 계실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마 연좌제로 인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였죠.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는 절대 행복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았고 스스로를 올가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만했던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나마 함께 울어주고 도와주었던 친구들마저 군 입대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1년 후부터는 은둔형 외톨이로 바뀌었습니다.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어요. 열띤 토론을 좋아하고 비밀 독서회까지 운영했던 제가 사람 눈도 못 마주치게 된 거예요. 대학 수업 중 발표를 하다가 안면 근육마비가 와서 갑자기 뛰쳐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일성 대학 출신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약한 모습은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베이징 골방에서 3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할 때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원에서 만난 친구 혜은이가 떠올랐어요. 저는 혜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은아, 나 좀 살려줘.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어요. 혜은이는 유일하게 눈을 마주쳐도 긴장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혜은이의 손에 이끌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앉아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카페에 손님이 많았지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셨던 그 목사님이 인자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던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응어리가 차례대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상처되는 말들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며 사시다 왔다면서 너가 힘들면 뭐가 힘드냐?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잖아. 나대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어떻게 부모님 두고 너만 도망칠 수 있어? 불효자네. 목사님 손을 잡고 1시간을 내리 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앉아서 제 등만 두들겨 주셨어요. 울음을 그치니 민망하고 뻘쭘해졌습니다. 좌절감, 무기력함, 죽고 싶다는 감정 이외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전공을 살려 대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저는 단단한 저만의 사명을 찾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UN 국제 행사의 6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어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고발했어요.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인간다운 삶과 자유의 소중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청년들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신분을 노출하고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SNS로 협박 연락을 해올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눈앞에 노래졌어요. 저의 방송과 대외 활동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피처럼 보이는 빨간색 무언가가 묻은 손수건을 넣은 택배 상자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담당 보호관으로부터 특별 신변 보호를 받고 있고 1년마다 거주지도 바꾸며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전히 자다가 울면서 깰 때가 많아요. 기숙사에서 도망칠 때 챙기지 못했던 가족 사진이 아직도 꿈에 나오거든요.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기 전에 깨버려요. 사진을 꺼내다가 건물이 무너지고 사진을 꺼내다가 실패하고 단 한 번도 꿈속에서조차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만큼 자책감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이처럼 모든 것을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인권 활동은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20년 안에 반드시 통일이 되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사명감을 품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안과 정책을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북한 실체에 눈을 뜨게 해준 한국 유학생 친구들, 대가 없이 PC방에 숨겨준 사장님, 구원자처럼 나타나 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주신 목사님까지 수많은 기적이 모여 지금 저는 자유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겪어온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